564회차 현미경 분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모로코와 크로아티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 분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통계적인 부분이나 차출 명단은 구독자 여러분들이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살롱 코멘트 위주로 빠르게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액면가로는 크로아티아의 우세가 점쳐지는 매치업이지만 이 모로코의 선수 구성이나 전력을 고려하면 크로아티아 쪽으로 구매율이 조금은 몰린 듯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크로아티아 같은 경우에는 달리치 감독 체제에서 기본적으로 백포 수비를 가동을 하고 4-3-3 포메이션을 플랜 A로 운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로아티아의 최대 강점은 역시나 모드리치, 코바치치, 이 브로조비치가 포진을 한 중원 라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세 명의 중원 퀄리티가 굉장히 좋지만 아무래도 중원 의존도가 굉장히 큰 팀이다 보니까 기동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모드리치 선수가 연령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모드리치 선수를 거쳐야만 크로아티아가 공격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모드리치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심한 것이 약점일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격 쪽에는 호펜하임의 크라마리치나 토리노의 블라시치, 디나모 자그레브의 오르시치, 오사수나의 장신 공격수 부디미르 같이 다양한 옵션이 있지만 뭔가 묵직함은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중원에 의한 공격이 아니면 토트넘의 페리시치 같은 측면 자원들을 활용한 크로스 패턴이 주요 루트이기 때문에 이 다소 공격 패턴은 단조로운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로아티아의 달리치 감독이 기본적으로 압박 전술을 지향을 하다 보니까 라인 간의 간격이나 수비 뒷공간이 발생하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로코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하키미 같은 자원들이 기동력과 공격력이 좋고 이 첼시의 지에으 같이 한 번에 왼발로 롱킥이나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자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뒷공간 노출은 모로코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로코의 경우에는 세비야의 엔네실이라는 공격수가 있고 이 첼시의 지에으 같은 경우에도 소속팀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이 모로코가 며칠 전에 조지아와의 평가전에서 3-0 승리를 거뒀을 때 이 엔네시리와 지에으가 나란히 골맛을 봤기 때문에 국가대표팀에서의 엔네시리와 이 지에으의 경기력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프리미어리그 경험에 있는 소피앙 부팔이라는 공격자원 역시 모로코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스쿼드 자체가 탄탄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비 쪽에서도 웨스트햄의 수비 자원인 아구에르드나 EPL 경험이 있는 로망 사이스, 세비야의 골키퍼 야신 부누처럼 수비적인 면모도 탄탄한 것이 모로코이기 때문에 만약에 크로아티아가 무리해서 압박을 가하거나 한다면 상대적으로 크로아티아가 중원, 측면 자원들이 기동력이 아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로코의 효율적인 역습에 상당히 고전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팀 모두 최근 A매치에서 수비 집중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저득점 무승부도 이변픽으로 가져갈 만한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8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독일과 일본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일본의 선수 구성을 봤을 때 누구보다 독일 분데스리가 경험이 많다는 점에서 독일을 상당히 괴롭힐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독일의 경우에는 6명을 제외하면은 자국 분데스리가 출신의 선수들로 최종 명단을 구성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최종 명단 선수들 중에서 7명의 선수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고 있을 정도로 독일 축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독일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 최종 평가전에서 오만을 상대로 슈팅 20개를 때리고도 한 골에 그친 것을 고려하면 독일이 과거 마리오 고메즈, 클로제, 포돌스키 같은 걸출한 공격 자원이 있을 때와는 달리 확실히 최전방 무게감은 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역시 프랑크푸르트의 카마다 다이치를 제로톱으로 기용할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 또한 걸출한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아쉬운 문제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경기는 독일이 압박을 가하는 구도가 연출될 가능성이 높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측면의 프리미어리그 브라이튼에서 최근에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이 미토마 카오루 같은 자원들이 이 개인기나 스피드가 상당히 좋은 측면 자원이기 때문에 독일이 무리해서 압박을 가할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을 일본에게 얻어맞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 A매치에서 독일이 8경기 2승 5무 1패 무자비 면모까지 있었던 점을 고려를 한다면 이 무승부 정도의 이변은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매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9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면서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FIFA 랭킹 2위 벨기에와 41위 캐나다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며칠 전에 이집트와의 평가전에서 벨기에의 약점이 고스란히 노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월드컵 본선을 앞둔 벨기에였고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월드컵 진출에 실패를 한 팀이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보다 적극성을 가지고 덤볐기 때문에 이집트가 벨기에를 2대1로 꺾는 이변이 연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벨기에 같은 경우에는 수비 라인의 노세화가 진행이 됐는데 과거 토트넘에서 전성기를 보냈던 알더베이럴트나 베르통원이 여전히 수비 라인의 포진이 된 벨기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19살 유망주 데바스트 같은 수비 자원들이 이 노장 선수들을 뒷받침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어린 선수들은 이 월드컵이라는 큰 무대에서 경험이 부족한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와의 평가전을 제가 지켜봤는데 이 두 번째 실점 장면에서도 수비 뒷공간이 허물어졌는데 수비 자원들이 따라붙지 못하는 모습이 벨기에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욱이 벨기에의 골문을 지키고 있는 레알 마드리드의 이 쿠르투아라는 골키퍼가 이 선방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고 특히나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에서부터 큰 무대에서 상당히 좋은 선방 능력을 보여주는 골키퍼인데 이 쿠르투아 선수가 이집트전에서는 무기력하게 2실점이나 당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쿠르투아 선수가 소속팀 레알 마드리드에서 올 시즌 초반에 부상 여파로 경기를 많이 소화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확실히 쿠르투아 선수가 얼마만큼 선방 능력을 보여줄지도 벨기에로서는 미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벨기에의 마르티네즈 감독이 공격수 에당 아자르 선수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두터운 감독인데 이 에당 아자르 같은 경우에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로 기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마르티네즈 감독의 보수적인 선수단 운영 역시 벨기에로서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이튼에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트로사르 같은 공격 자원들의 이 출전 기회가 상당히 적기 때문에 이 마르티네즈 감독이 과감하게 이러한 트로사르 같은 자원들을 기용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벨기에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마르티네즈 감독 성향상 또다시 에당 아자르 선수를 기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벨기에의 주포 공격수인 루카쿠 선수가 여전히 몸 상태가 불안전한 것 역시 벨기에로서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벨기에의 공격수 중에서 이 리그앙 랑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오펜다라는 공격수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직전 이집트전에서도 오펜다 선수가 후반에 교체 투입이 돼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는데 이 마르티네즈 감독이 오펜다보다는 만약에 루카쿠가 나오지 못한다면 바추아이라는 공격수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르티네즈 감독의 보수적인 선수단 운용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벨기에가 이집트전에서 맨시티의 에이스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실책을 범하면서 선제골을 내주는 장면이 있었는데, 이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실수 자체를 많이 하는 선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벨기에 대표팀에서 이러한 치명적인 실수가 나왔다는 것은 아무래도 데브라이너 선수가 소속팀 맨시티부터 많은 경기를 소화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노출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데브라이너 선수는 벨기에 대표팀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소화를 하는데, 특히나 공격 상황에서는 측면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담당을 하면서 빌드업 과정에서는 3선 아래까지 내려오면서 볼 운반까지 하는 데브라이너이기 때문에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뜩이나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넓은 활동 반경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집트전처럼 좀처럼 볼 수 없는 이 실책을 범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번 캐나다전에서도 케빈 데브라이너 선수가 체력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벨기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캐나다라는 팀이 허드먼 감독 체제에서 빡세게 압박을 가하는 팀이고 대부분 젊은 자원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에너지 레벨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전방에 이 데이비드라는 공격수는 릴에서 꾸준하게 두 자릿수 득점을 해주는 공격 자원이고, 이 측면에 알폰소 데이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까지 부상 재활에 전념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기 출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 알폰소 데이비스나 뷰캐넌 같이 빠른 측면 자원들의 에너지 레벨을 감당하기에는 벨기에의 수비진이 다소 고전을 할 수 있는 매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승패로 가면서 과감하게 이변까지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스위스와 카메룬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도 정배당 스위스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야킨 감독 체제에서 백포 수비를 기반으로 하는 스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4-2-3-1이나 4-3-3 형태 모두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부분적으로 압박을 병행을 하지만 이 공격적인 호전성은 조금은 떨어지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롱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오히려 상대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형태의 공격을 감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스위스도 최전방의 엠볼로나 이선의 샤키리 같은 선수들의 이 공격 파괴력이 다소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고, 물론 짤츠부르크의 오카포라는 공격수도 이 대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최전방 골 결정력이 아쉬운 것이 스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가나와 평가전을 치렀던 스위스인데 이 충격적으로 0대2로 패배를 당한 스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주전 라인업에 가까운 베스트 라인업이 가동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에게 0대2로 덜미가 잡혔기 때문에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사기가 조금은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기력 자체가 100%가 아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스위스 선수들이 조금은 설렁설렁 뛰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가나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 파티 같은 에이스 자원들이 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위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러한 가나와의 평가전 0대2 패배는 카메룬에게도 충분히 덜미가 잡힐 수 있는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가나와의 평가전에서 스위스가 고전을 했었던 것이 가나의 빠른 측면 자원들에게 굉장히 고전을 했는데, 카메룬에도 가나의 술레마나처럼 왼쪽 측면에는 리옹의 토코 에캄비라는 측면 자원이 있고 이 브랜트포드의 은베우머 같은 측면 자원들이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특유의 빠른 개인기 측면 돌파에 스위스가 어려움을 겪을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최전방 공격에는 바이에른 미넨에서 최근에 좋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는 이 추포모팅이라는 공격수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추포모팅이라는 공격수가 직전 파나마
파나마와의 평가전에서도 득점포를 가동을 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최전방에서의 한 방은 추포모팅이 있는 카메룬이 이 스위스 이상의 파괴력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또한 카메룬의 중원에는 나폴리에서 맹활약을 하고 있는 잠보 앙기사라는 미들필더까지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중원과 공격 퀄리티가 상당히 좋은 카메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카메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4-2 포메이션에서 강팀을 상대로는 조금 내려앉는 스탠스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스와 마찬가지로 롱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공격 패턴인데 공격과 중원 퀄리티에 비해서는 수비적인 퀄리티가 다소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A매치 4경기에서 실점이 5실점으로 무실점 경기가 없었던 카메룬이기 때문에 이 전반적으로 수비적인 퀄리티는 떨어진다는 점에서 그래도 스위스가 근소한 우위가 있겠지만 저는 추포모팅이라는 공격수의 한 방이 굉장히 무섭다는 점에서 이 단통 무승부로 과감하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스위스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우루과이와 대한민국의 경기인데 대한민국의 선전까지 기원을 하면서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전술 분석을 해드리면 디에고 알론소 감독 체제에서 백포 수비를 가동하는 우루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수 구성에 따라서 4-4-2나 4-3-3 모두 가능한 포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 우루과이는 압박 라인 자체가 높고 활동량이 많은 팀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우리나라를 거세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수비 라인 자체가 높다 보니까 이 전방 라인과 후방 수비 라인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는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중앙 수비 쪽에 디에고 고딘이나 호세 히메네즈 같이 발이 빠른 수비가 없기 때문에 이 느린 발이 약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루과이의 압박을 풀어내면서 기동력에 약점이 있는 우루과이의 수비를 공략하는 그림이 나온다면 대한민국도 충분히 기회가 있을 수 있는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는 에이스 손흥민 선수가 앞으로 공간 침투를 하는 그림보다는 아래로 내려와서 플레이메이킹에 관여를 하는 그림이 많이 그려지기 때문에 또다시 손흥민 선수가 아래로 내려오는 그림이 그려지게 된다면 우루과이의 벌어진 수비 뒷공간을 공략함에 있어서 제약이 따를 수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손흥민이나 황희찬 같은 선수들이 침투를 할 때 예리한 킬러 패스 한 방을 뿌려줄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이 이 대한민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황인범, 손준호, 정우영 같은 미드필더들이 모두 볼줄기가 있지만 그보다 한 칸 위에서 이 드리블로 탈압박을 하면서 킬러 패스 한 방을 찔러줄 수 있는 이 마요르카의 이강인 선수의 활용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하는 이 벤토가 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수비 쪽에서는 나폴리의 김민재 선수가 챔피언스리그 무대에서 우루과이의 공격수 리버풀 출신의 다르윈 누네스 선수를 상대를 해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 면역력은 있어 보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에서 나폴리가 4-1 대승을 거뒀을 때는 김민재 선수가 판전승을 거뒀고 2차전에서는 리버풀에게 0-2로 패배를 당했을 때 세트피스 상황에서 누네스 선수를 막지 못하면서 세트피스 쐐기골을 내줬었던 김민재 선수이기 때문에 이 나폴리에서 활약을 하는 김민재 선수가 이 누네스를 두 차례 상대를 해봤다는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굉장히 호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루과이가 초반부터 특유의 압박으로 주도권을 쥐고 몰아친다면 생각보다 일찍 경기가 우루과이 쪽으로 기울 수도 있는 매치라고 보여지고 다만 우루과이의 수아레즈 같은 자원들은 전성기에서 한참 내려온 선수들이고 만약에 우루과이의 초반 압박과 공세를 우리나라가 잘 버텨낸다면 시간이 갈수록 우루과이가 이 수비 라인과 중원 공격 라인 사이 간의 간격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게도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포르투갈과 가나의 경기인데 포르투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가나가 스위스를 상대로 최근 평가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 포르투갈을 상대로도 이변을 연출하기에는 아직까지 조직력이 완성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가나가 귀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이 포르투갈처럼 유럽 최상위권 티어의 팀을 만났을 때는 그러한 부분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가나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와의 평가들에서 스위스의 측면을 잘 공략했는데 포르투갈의 측면 수비 자원들이 누노 멘데스, 칸셀루, 달록 같은 자원들이기 때문에 스위스의 측면 수비수들보다는 퀄리티와 최근의 컨디션적인 측면에서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가나의 중앙 수비 듀오가 프리미어리그 사우스햄튼의 살리수, 레스터시티의 아마티 조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살리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튀어나와서 적극적인 수비를 가져가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수비가 성공하면 좋지만 실패했을 때는 수비 뒷공간이 한 번에 열리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 살리수 선수가 소속팀 사우스햄튼에서도 이러한 리스크를 발생을 종종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에게도 충분히 이 뒷공간이 털릴 수 있는 가나의 수비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가나의 중원에는 아스날의 토마스 파티 선수가 최근에 절정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지만 가나가 이 토마스 파티 선수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쪽을 집중 견제하게 된다면 포르투갈이 충분히 중원에서도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포르투갈의 호날두 선수가 최근에 컨디션 저하 그리고 인터뷰 이슈로 인해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 못하고 이 포르투갈 역시 호날두를 빼면은 최전방에서 묵직한 한 방을 큰 무대에서 보여줄 공격 자원은 조금은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나의 스쿼드 퀄리티를 고려한다면 조금의 이변 리스크는 있어 보이지만 저는 과감하게 포르투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FIFA 랭킹 1위 브라질과 21위 세르비아의 대결인데 브라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로 정리를 해드리면 치치 감독 체제에서 백포 수비 기반으로 다양한 포메이션이 가능한 브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 상황에서는 4-2-4라는 극단적인 전형까지 구축을 하면서 공격 축구를 지향하는 브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질 특유의 짧은 패스 플레이 그리고 퀄리티 있는 측면 자원을 활용한 측면 공격 패턴이 주요 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선수를 선발로 내세워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주요 포지션에서 선수층이 상당히 두터운 것이 브라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르비아 역시 유럽에서 굉장히 탄탄한 스쿼드를 자랑하는데 특히나 투톱 쪽에 미트로비치, 블라우비치라는 걸출한 공격 자원들이 있고 이 중원에도 타디치, 밀린코비치, 사비치, 측면에 코스티치 같이 굵직한 스타 플레이어가 많은 것이 이 세르비아이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전력을 구축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선수단의 피지컬도 뛰어난 이 세르비아이기 때문에 브라질을 상대로 상당히 좋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현재 세르비아의 공격수 미트로비치 선수가 최근까지 발목 부상 여파로 친선전을 소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미트로비치 선수의 컨디션이 얼마만큼 올라와 있을지는 세르비아로서는 리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블라우비치라는 공격수 역시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었지만 직전 바레인과의 평가전에서 교체 투입이 돼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블라우비치 선수의 몸 상태는 이상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르비아의 전반적인 선수단의 퀄리티를 고려하면 독식픽으로 무승부 정도는 받쳐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브라질의 단통 승리로 가면서 독식픽으로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64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